안녕하셨습니까? 아, 오늘 4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안식일, 금토 지나면 이제 끝인데요. 예, 저 찍으시는 거죠? 제가 아직 사진을 하나 찍어서 드려야 될까? 예. 하여튼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예, 어떻게든 좀 더 유익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 3일 동안 월, 화, 수.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바빠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상담을 쭉 해오는 가운데서, 요거는 꼭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이 대사증후군이에요. 대부분, 다른 교회들 가보면은, 암 환우분들 많이 접촉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목포에서는 암 환우분 상담은 제가 한 번도 못했죠? 유진쌤, 한 번도 안 했죠? 예. 그래서 건강하시구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 어서 오세요. 이 대사증후군은 꼭 좀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사증후군은 별 증세가 없어요. 이 대사증후군을 증세가 없는데 요거를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큰 병이 오게 되는데 증세가 없으니까 당장 급하지가 잘 않으시죠.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이제 기준이 좀 있어요. 스스로를 체크하는. 첫 번째가 이제 고혈압이에요. 이제 고혈압은 보통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혈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50이요. 높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혈압은 하나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두 가지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축기, 심장이 뿜을 때 수축기 혈압이고 이것은 이완기 혈압이에요. 다시 쭉 빨아들일 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120에 80 이렇게 되는데 대사증후군은 이게 130에 85가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고혈압은 아니에요. 고혈압은 이것이 140에 90까지 가면 이제 고혈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가기 직전인 거죠. 네, 직전 상태가 이 상태가 대사증후군 상태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고혈당이에요. 고혈당은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혈당을 쟀을 때 몇 정도 나오면은 정상이에요? 그렇죠. 100 이하로 내려오면 정상이에요. 식후 한 2시간쯤 됐을 때 다시 한번 혈당 검사를 하면 몇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120이에요. 120 이하면 정상인데 대사증후군은 이거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죠. 요게 100 이상이고 그리고 식후에 120 이상 되면은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면 요거 많이 비싸지 않아요. 혈압계가 비싸지 않고 혈당 체크하는 것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요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씩은 재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이것이 이제 대사증후군의 조건들인데 고지혈은 요건 좀 종류가 많아요. HDL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게 이제 착한 콜레라 그래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이예요, 하이. H가. 그 다음에 LDL은 그러면 반대겠죠? 예, low.
예, 저밀도 콜레스테롤. 근데 얘는 착하고 얘는 별로 안 착해. 왜 그렇게 볼까요? 얘는 LDL은 주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LDL 자체가 콜레스테롤은 아니에요. 이거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 단백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HDL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운반, 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운반. 그런데 이 LDL은 이제 퍼뜨리는 역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HDL은 쭉 쓰다가 남은 것들 걷어들여 가지고 간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재생산하게 하는 것이 HDL이에요. 그러니까 HDL이 높으면은 퍼져 있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LDL이 높으면 계속 콜레스테롤이 이제 퍼져지는 거죠. 퍼뜨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콜레, 이건 착한 콜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LDL은 우리 몸에 그러면 없어야 될까요? 나쁜 콜레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HDL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LDL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적정치,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지면 괜찮은데 균형이 안 맞는 게 문제인 거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없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HDL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분들은 40 이상이 돼야, 40 이하면은, 이게 40 이하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거예요. 40 이상 되면 좋은 것이고, 여자분들은 5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아래면은 여자분들이 좀 지방이 좀 더 많아서, 그래서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50 이하면은 요거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혈액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 해보면은 그 출력해서 혈액 검사지 출력해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LDL은 100, 보통 요게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120 이하로 잡는 경우도 있고, 정상을. 근데 아무리 양보를 해도 150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0 이하여야 되는데 이거 이상 올라가면 이게 이제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TG라고 있어요. 이 TG는 뭐냐면 중성지방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HDL, LDL, 요 LDL은 고기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 올라가겠지만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높을까? 그 이제 중성지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성지방은 뭐 많이 드시면은 생길까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요거는 거의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것도 150 이하는 돼야 되는데 150 이상 올라가면 이게 이제 포함이 돼요. 대사증후군. 토탈 콜레스테롤 전부 다 토탈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써요. 요거는 200 이하여야 되는데 이것보다 이상 올라가면 대사증후군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기준만 좀 우선은 말씀드리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비만 척 기준인데, 비만은 주로 배 둘레를 허리둘레로 얘기해요. 허리둘레 했을 때 남자는 90cm 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이면 대사증후군, 여자분들은 85cm.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치로 바꾸면 허리 보통 남자분들은 35.5 이상, 여자분들은 33.5 이상. 자, 그러면 해당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 여기에 몇 개나 해당된다. 자, 이 기준으로 볼 때. 잘 안 보이세요? 어떠세요? 예? 예?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이라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요즘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40대 이상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게 40대 이상이 아니라 30대, 20대도 많아요. 여기 예전에는 안 그랬던 거로 통계가 잡히는데 요즘에는 20, 30대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40대 이상 중에 여기에 하나도 포함 안 되는 사람은 한국 사람 중엔 10%도 안 돼요.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 저는 여기 포함되는 거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이거 요양원 운영하려면 여기 포함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10% 안에 제가 포함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 앞에 장로님 어떠십니까? 여기 몇 개나 포함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한 개? 그래도 한 개 정도면 양호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은 여기 몇 개나 포함되실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도 여기 지금 포함될 게 없어요. 예? 2개가 포함된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목사님 여기 무슨 허리둘레도 이거 아닐 것이고. 그죠? 예, 혈압도 없고, 혈당도 없을 테고. 여기 고지혈이 뭐가 포함이 돼요? 아, 중성지방이 좀 높으세요? 그래도 중성지방 150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네? 네. 네. 당이요? 당이. 네. 그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또 그림을 그려야 되겠군요, 이게. 자, 여러분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얼굴이에요. 이빨이 이렇게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이렇게 있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뭘 먹잖아요. 식도로 내려와서 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꼬이면 여기가 12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 소장인데 이게 꽉 차 있어요. 생략하고. 돌아면 이게 맹장이 있어요. 맹장 충수돌기예요. 그 다음에 상행결장 있고, 횡행결장 있고, 하행결장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꼬여요. S결장이고, 밑으로는 직장이라 그래요. 그 아래는 항문이고. 음식을 씹어서 먹잖아요. 쭉 내려와서 위에서 위액이랑 섞여요. 그리고 일단 먼저 침이랑 먼저 섞여야 되죠. 제 1차 소화기관은 위가 아니고 입이에요, 입. 그래서 꼭꼭 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밀라제, 이 침과 충분히 섞여야 돼요. 아밀라제하고 섞여 있지 않은 그 포도당은 흡수되기 힘들어요. 충분히 섞여야 되고, 그것이 또 위액이랑 만나야 되죠.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췌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위 뒤쪽에 이렇게 간이 있고 밑에 담낭이 있어요. 이게 담즙을 간에서 생성해서 담낭에다 저축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담도를 통해서 간 외 담도를 통해서 췌장을 거쳐서 이렇게 소화액을 12지장으로 섞어줘요. 그리고 췌장은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췌장에서 소화액을 12지장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쭉 섞어서 내려온 영양분이 흡수가 되면, 이 흡수가 되면 이게 혈액에 실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소장에서 거의 영양분을 흡수되는데, 그렇게 해서 혈액에 이렇게 실리면 당들이 이렇게 혈액을 떠다니거든요. 그럼 이 췌장에서는 또 내분비 계통으로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럼 인슐린이 이제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이 혈관 보이시나요? 이 혈관이 이렇게 떠갈 때, 혈관 속에 이제 당이 이렇게 떠다니면 세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마치 이제 그 벨트에 빙빙 돌아가는 횟집 같은 데 가보셨어요? 그 벨트에 뭐가 움직이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골라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세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이제 세포벽이 있고 세포핵이 있고 이 안에는 미토콘드리아층이 이렇게 있어요. 다 거의 다 액체인데 여기서 다 연소를 시키거든요. 당과 산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근데 이 세포가 먹을 게 지나가면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못 먹고 이 세포마다 여기에 이렇게 유전자가 있어요. 리셉터 유전자라고. 리셉터 유전자. 쉽게 표현하면 초인종 유전자예요. 이 초인종을 띵동 눌러주면 세포가 누가 왔나?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보면은 먹을 게 지나가네. 먹을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초인종을 누군가 눌러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누를까요? 그렇죠. 이게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면 이 인슐린이 요거를 띵동 하고 눌러주면
그때 문을 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띵동해서 인슐린은 자기 역할을 하고 세포는 이걸 빨아 먹으면 이 혈관 속에 혈액 속에 담겨 있는 이 당들이 세포가 먹어버리면 당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 거예요. 먹어서 흡수해가지고 세포들은 또 그걸 빨아들여가지고 혈관 속에는, 혈액 속에는 당을 떨어뜨리는.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세포가 이걸 당을 먹으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이 당이 혈관 속에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혈액 속에서. 그럼 이게 안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염증이 엄청나게 생겨요. 왜 생기냐면 과일에다가 설탕을 잔뜩 뿌려놓고 그 다음날 아침 보면은 푹 죽어 있잖아요. 근데 김치 담글 때 배추에다가 소금 잔뜩 뿌려놓고 한동안 지나면은 푹 숨이 죽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염분이 높거나 당분이 높을 때 이 혈액 속에 염분이나 당분이 높은데 얘가 그냥 돌아다니면은 이 혈관 벽을 절여가지고 이걸 다 절여버려가지고 흐물흐물해지면서 진물도 나오고 출혈도 생겨요. 그러니까 염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날카로운 거에 딱 이제 자극을 받으면 여기에서 진물 나오고 딱지 생기고 그렇잖아요. 피부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혈관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이 높으면은 당뇨 환자분들은 그냥 몸에 염증 수치가 자꾸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암은 무슨 토양에서 자란다 그랬어요? 염증 토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빨리 해결 안 하면은 나중에 염증이 자꾸 올라가면서 큰 병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당은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당은 해결해야 돼요. 혈압이 높으면 여러분 이 수도 파이프 15mm짜리에다가 물을 너무 강하게 쏘면 파이프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혈관에 압이 자꾸 높아지면 혈관 내부에 계속해서 손상을 입어가지고 혈관이 망가져요. 혈관 망가지면 거기서 또 다 염증 생기는 거예요. 온몸에 혈관이 돌고 있는데 혈관이 망가지니까 얼마나 염증이 거기서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은요,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큰 병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근데 그냥 이거를 그냥 약으로 이렇게 그냥 눌러놓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따 조금 더 이따가 하고, 제 기억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그 약에 대해서 고혈압 약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라져 줘야 되는데 안 사라지면은 이 당들이 계속 떠다니면 이거 몸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이 자율신경계가 이걸 다 감지를 해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 빨리 배출시켜야 된다. 세포가 이걸 못 먹으니까 빨리 배출시키자. 그래가지고 배출을 시킨다는 게 어디로 배출시켜요? 다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뇨예요. 소변이 달다는 거예요. 소변에 당이 많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변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어딜 거쳐야 되냐면 신장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장 안에는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예. 신장은 몸에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을 거쳐서 방광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꼬불꼬불 꼬여 있어요. 근데 이 사구체 모세혈관은 너무나 미세한 혈관이거든요. 이렇게 큰 혈관들은 염증이 좀 생겨도 그냥 버텨요. 좀 혈관 자체가 워낙에 두껍고 크기 때문에 버티는데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장이에요. 두 번째는요, 눈이에요. 세 번째는요, 뇌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게 보통 눈이 먼저 망가지든지 신장이 먼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에 뇌는 모세혈관은 아니지만 뇌혈관은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만드는 이유가 뇌혈관이 굵으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뇌로 막 다 올라가 가지고 뇌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뇌는 특별하게 아주 미세하게 혈관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 크면 대충 이렇게 숨어서 슬그머니 싹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놈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상한 녀석이다 그러면 너 뭐니? 이래가지고 이리 와봐. 신분증 내봐. 이래가지고 체크해서 뇌로
세균이 못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혈관이.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시면 요 순서대로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장이, 사구체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신장이 망가지면 나중에는 필터 역할을 못 해줘요. 여기서 못 걸러주면 소변량이 자꾸 줄어요. 소변이 배출이 잘 안 돼요. 그 소변 배출이 안 되면은 소변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럼 다 어디 쌓여요? 몸에 쌓이지 뭐. 몸에 쌓이면 그게 부종이에요. 그리고 자꾸 가려워요. 요독이 차가지고. 독이 차이니까 나가야 될 독소가 안 나가고 남아있으니까 가렵고 부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투석 안 받으면 죽습니다. 그게 이제 신장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시력, 뿌예 보이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기도 하고 눈에 관련된 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혈당이랑 고혈압 잡지 못하면. 그 다음에 뇌는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중풍이라는 거. 이제 중풍이 오면은 뇌졸중은 2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뇌출혈, 하나는 뇌경색. 그렇게 돼요. 그러나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면은 이제 막히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 안 되니까 뇌세포가 죽어요. 뇌출혈은 피가 나오면서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면서 또 뇌세포를 건드려서 뇌세포가 죽어요. 어쨌든 뇌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흔히 말하는 그 중풍, 그렇게 오면 신체 한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제 한쪽씩 이렇게 주로 오는데 한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게 다 뇌졸중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손끝이 저리고 그다음 아파요. 그리고 발끝도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뇌졸중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오른쪽 절반이 아프고 저리고 이렇다. 그러니까 나 뇌졸중인가 봐. 그렇지는 않아요. 저리고 아픈 증세, 찌릿찌릿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아픈 그런 거는 주로 이 경추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하고 팔, 손끝, 요추 쪽에 문제가 있으면 골반, 허리하고 골반하고 발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척추의 신경의 문제로 봐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근데 뇌졸중 증세는 뭐냐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던 접시를 툭 떨어뜨리게 된다든지, 컵을 떨어뜨린다든지,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이 쑥 빠진다든지 이러면 뇌졸중으로 보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절반을 나눠서 한쪽이 굳어지거나 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분명히 속에서는 말이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이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뇌졸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가 좀 이상하다고 무조건 뇌졸중이냐? 그건 아니고 척추신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뇌혈관의 문제이거나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뇌졸중이다 싶으면 빨리 병원을 가시면은 막히기 전에는 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시면 그걸 찾아내서 뚫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이 MR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MRI하고 MRA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MRI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MRA를 잘 모르세요. 뇌혈관을 주로 정확하게 찝어내는 데는 MRA를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뇌혈관은 MRA, 뇌 전체에 문제가 있는가 볼 때는 MRI를 찍지만 혈관은 특별히 MRA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이것이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뚫어주면요, 뇌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러다 말겠지 그러면은 그러다가 뇌 손상이 입으면 회복이 안 돼요. 뇌세포는 재생 안 되는 것으로 현대의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 사구체, 현대의학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은 안 된다라고 봐요. 현대의학은. 근데 저희는 뭐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 망가진 분들이 오셔서 회복돼서 나가는 분들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본 걸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했느냐?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 해요. 어떻게 이 세포들이 다시 재생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살았더니 그냥 다시 회복되더라. 그냥 봤으니까 본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현대의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현대의학보다는 좀 더 높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그냥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현대의학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런 의학적인 건 뭐 왜 얘기하겠어요? 그죠? 필요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환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할 땐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대의학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뛰어넘는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지침이 더 현대의학보다는 따를 바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확신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질문은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면 당연히 이거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식사하시면. 그러면 이게 올라간 거를 세포들이 먹기 때문에 식후 2시간까지는 피크예요. 가장 높은 점. 2시간 이후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만약에 저녁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식사하시기 전에 혈당을 재면 당연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사이 세포들이 이 당들을 잘 먹고 소비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 답 되셨죠? 네. 그렇게 됐고 기왕에 이 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예전에는 이 당이 높으면은 어쨌든 뭐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거 당 조절 못하면은 온갖 병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당을 낮춰야 된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혈당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뭘 했느냐? 약을 뭘 줬을까요? 무조건 인슐린을 줬어요. 근데 인슐린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췌장이에요, 췌장.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면은 당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형당뇨예요. 일형당뇨. 근데 보통 일형당뇨는요. 유전적으로 소아당뇨일 때 태어날 때부터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일형당뇨가 와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거예요. 혹은 췌장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면은 췌장이 자기 기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지 못하죠. 그러면 일형당뇨가 와요. 혹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장을 파열이 됐는데 하필이면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형당뇨가 오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에서는 일형당뇨가 아니라 이형당뇨예요. 이형당뇨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췌장은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를 하는데 여기를 눌러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눌러줄 수 없을까요? 초인종 유전자를 못 눌러줘. 인슐린이 누르려고 아무리 눌러도 이게 안 눌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기름이 막을 형성해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많이 드신 분들은 세포들이 기름에 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누르려고 해도 띵동 눌러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에 이게 인슐린 약자로 쓸게요. 인슐린 저항성의 1번 기름. 기름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 늑대가 나타났다 있잖아요. 그죠? 늑대가 나타났다 나와보니까 없어요. 들어갔는데 또 늑대가 나타났다 나와보니까 또 없어. 한 3번 하고 나서는 진짜 늑대 나타났어도 안 나오죠? 간식을 자꾸 하시면은요. 간식을 하면은 뭐 먹을 게 있다고 띵동 간식하면 먹을 게 들어오면 어쨌든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해요.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초인종 눌렀어요. 세포가 이렇게 딱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간식을 밥처럼 먹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별로 먹을 게 없네. 근데 계속해서 이거 먹을 거 있다고 먹으러 나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나와보니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그러면서 안 나가요. 그 다음에 3번째. 과식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이거 소모를 해야 돼요. 이거 과식하고 나면은 자꾸 숨 찬 거 아세요? 과식하면 숨이 차요. 잔뜩 먹고 나면은 숨이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이 세포들이 이 위 속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최대한 빨리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하고 밑으로 내려볼 건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보내면 여기서 다 썩거든요. 그럼 다 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썩지 않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소화시켜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보내려면 여기서부터 내보내려면 저 아래쪽에 빈자리가 있어야 이게 자꾸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빈자리를 만들려면 세포들이 빨리빨리 이거를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세포가 이거 흡수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먹을 건 잔뜩 먹었으니까. 그럼 산소가 있어야만 이걸 태워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한데 그럼 잔뜩 먹고 이렇게 좀 움직여서 큰 호흡을 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 주니까 해결이 될 텐데 잔뜩 드시고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이게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 움직이질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산소가 더 필요해 하면서 계속해서 자극을 하니까 잔뜩 드시고 가만히 앉았으면 이렇게 숨이 찬 거야. 이렇게. 산소가 더 필요하니까. 근데도 이 사람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든 이거는 빨리 음식 들어간 건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70%가 물이에요. H2O. 근데 이게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 산소 있잖아요, 이거. 우리 몸에 70% 물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식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주면 좋은데 움직이면 호흡을 크게 하니까 그러면 좋은데 가만히 앉아서 계속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뷔페 가가지고 조금 지나면 얘기하다가 또 먹고 또 얘기하다가 또 먹고 계속 먹기는 먹으면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결국에는 물에서 산소를 빼요. 우리 몸에 그래서 과식하고 나면 목마른 거예요.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과식하고 나면은 막 물 땡기잖아요. 더 갈증 나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물을 분해시켜가지고 산소로 끌어다 썼기 때문에 물의 양이 확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보충하라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여기서 산소를 빼가지고 세포는 이 산소 하나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포도당이랑 섞어가지고 연소시켜서 어쨌든 위 속에 있는 거는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숫자가 딱 맞으면 참 좋겠는데 딱 안 맞아요. 그래서 물에서 분리시킨 이 산소들이 둥둥 떠다녀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필요한 산소는 O2 요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물에서 분리한 산소는 원소 하나잖아요. 그죠? 산소 원소 하나인 거야. 얘가 뭐냐면 활성산소예요.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활성산소? 네? 이 활성산소가 뭘 한대요? 예? 활성산소 유명하긴 한데 이 활성산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핵이 있잖아요. 예? 세포핵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핵 안에는 이렇게 염색체가 있어요. 이게 46개가 있거든요. 이 염색체를 이렇게 하나를 뽑아가지고 쭉 늘리면 꽈배기 도너츠처럼 돼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딱 사이클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하나만 또 떼가지고 이게 가장 최소 단위예요. 떼가지고 분류해보면 ATGC라고 하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염기들이에요. 요거는 좀 생소하죠. 염기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쉬울 거예요. 이 염기들의 배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DNA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예요. 그리고 이 유전자들은 자기가 딱 정착을 하고 나면 자기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요. 옆에 세포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물질로 R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코로나 백신이 RNA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하여튼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거라 문제가 된 건데 어쨌든 이 DNA, RNA 요것이에요. 근데 요것이 우리를 구성하는 이제 유전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요 산소 O2가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이걸 하나 딱 빼가지고 나오면 이게 활성산소거든요. 요것이 이 유전자에 딱 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쇠붙이 같은 거 이렇게 물 묻혀놓고 공기 만나면 녹쓰는 것처럼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산화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유전자의 염색체에 유착이 되고 유착이 되면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요.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산화돼서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게 곧 뭐냐면 암세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과식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한 15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제일 빨리 걸리는 암은 한 5년 만에도 생겨요. 대장암. 대장암 같은 거 제일 빨리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만에 발견되는 게 유방암이에요. 그 외의 암들은 한 15년 정도 지나야 고체형 암들은 발견이 돼요. 발견되는 것도 영상 촬영해보면요. 0.5cm, 0.5cm까지는 안 보여요. 0.6cm 정도 돼야만 이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6cm 암이 되려면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 암을 키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별거 아닌 요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뭐 그 얘기는 하자면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여러분 한 15년 정도 일반 고형암은 15년 정도 키우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식하는 습관도 뭐 이 정도 한 번쯤이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번쯤이야 하면서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없겠지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식하는 습관을 자주 가지고 있는 내가 암이더라 이거예요. 그럼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암이 걸리면요. 암세포도 정상세포하고 똑같아요. 암은 어디 바이러스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만 하고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암세포하고 암세포는 바깥에서 병균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유전자의 배열도 거의 다 똑같고. 근데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염색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좀 생략하고 아무튼 이 유전자 중에 그 유명한 P53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P53 유전자. 요게 별명이 휴식이에요. 휴식 유전자이기도 하고 자살 유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일단 안 먹어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왜 먹어? 철저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장기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술을 안 먹어요. 그러면 술을 해독시키는 유전자는 내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먹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려요. 주인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자살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정상세포. 그래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딱 보면 선과 악이 명확해요. 철저하게 이기심이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게 정상세포. 근데 암세포는 이 휴식 유전자, 자살 유전자 요게 비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양보라는 게 없어요. 먹는 걸 쉬지 않아요. 그리고 성행위를 쉬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포에 분화가 있고 분열이 있거든요. 분화는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확장시키는 거고 분열은 개체수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분화는 안 하고 분열만 해요. 그래서 일은 안 하면서 계속해서 성행위를 해가지고 새끼만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에 암이 생겼어요. 아주 작게. 근데 자꾸 이게 퍼지면은 간 정상적인 세포들이 자꾸 암세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이 일을 못 해요. 일을 안 하는 거지. 암이 다 덮었으니까. 간이 일을 안 하면 해독을 안 하죠. 그럼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간은 해독 기능인데 해독 기능을 못 해주니까 우리 몸에 독이 쌓여서 죽는 거죠. 까매지고요. 처음에 독 해독 안 되니까 얼굴이 까매져요. 피부가. 까매지고 자꾸 가렵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자꾸 암이 커져가지고 담도를 막으면 담즙이 역행을 해가지고 또 노래져요. 흑달 생기고 황달 생기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역할 안 하면 복수 차고 그럼 사망하는 게 간암이에요. 그런 식으로 암세포는 절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 먹고 새끼 낳는 것만 한다는 거. 정상세포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하여 순종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버려요. 철저한 선이에요. 이게 암과 정상세포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내 몸에 그렇게 착하던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꾼 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정상 세포들이 미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끔 환경을 자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환 분들한테 얘기해요. 암을 자꾸 나를 얘 때문에 내가 죽지 이러면서 암을 미워하지 마시고 암에게 뭐 해야 돼요? 네?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충성스러운 내 세포였는데 네가 이렇게 미치게 내가 만들었지. 그리고 암한테부터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정상적인 세포들이 미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됐었는지에 대한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어서 살펴봐야 돼요.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보고 혹시 발자국 잘못 찍힌 거 있으면 그거 수정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수양원에 오시면 전화기 좀 꺼놓으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꾸 바깥 일 신경 쓰지 마시고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는, 묵상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시라고. 그리고 누군가 떠올라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래도 사과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정리하고 지나온 시간들 정리하고, 그럼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자꾸 생명 연장하겠다고 하는 쪽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에게 지금 얼마가 주어졌든 이 시간은 지나온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새로운 목표를, 삶의 지향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자꾸 자기 몸을 체크하면서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쩌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암이 더 퍼졌나? 이런 분들은 암이 거의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에 반응하셔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 그러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태도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본인보다 좀 암 환자는요 진짜 나이롱 환자 같아요. 그죠? 통증 시작이 안 하면요 그냥 멀쩡해요. 누가 그 환자라고 보겠어요? 멀쩡한데. 그러니까는 옆에 좀 오히려 당뇨 때문에 심한 분들 다리 부종 생겨서 잘 걷지도 못하세요. 그런 분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만은 그러나 불편하거든요, 삶이. 그럼 암 환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방도 좀 청소해주고 주변 분들을 돕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회복이 돼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보니까요. 보면 정말 달라요.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아, 돈이 들어온다고? 또 뭐 그렇게까지. 근데 진짜 좋은 의사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이 배운 게 의학이 그거기 때문에 그 테두리 바깥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배운 그 의학이 절대적이니까 환자들 앞에 섰을 때는. 그래서 요런 이제 쭉 흘러가면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그냥 이렇게 쭉 염증들이 생기고 염증의 토양으로 암이 크는데, 암은 대략적으로 이렇다. 뭐 지금 여기에는 암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제가 이번엔 암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아무튼 대략 이렇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런데 아까 이제 고혈압이나 인슐린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약을 상당히 잘못 쓰고 있었다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슐린이 아닌 거예요. 인슐린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인슐린을 써가지고 당을 낮추려고 했구나. 여러분, 췌장이 멀쩡한데 인슐린 분비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안 떨어지는 건 인슐린 저항성, 요 2형 당뇨 부분인데 이쪽으로 이 치료 방향을 잡지 않고 자꾸 1형 당뇨 쪽에 초점을 두고 인슐린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우리 세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밥도 안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죽어버린다 그랬죠? 췌장이 멀쩡한 췌장이었는데 인슐린 분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슐린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퇴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2형 당뇨로 시작했는데 이거 약을 잘못 써갖고 인슐린 쓰면서 한 10년 이상 쓰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망가져요. 자기가 일을 안 해요. 밖에서 인슐린이 들어오니까. 주인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1형 당뇨까지 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못 고쳐요. 1형 당뇨까지 증세가 나타나면 이 당뇨는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근데 2형 당뇨일 때는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거 물론 이제 마른 당뇨라고 있어요. 아주 빼짝 마르셨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2형 당뇨는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병 같지도 않다고. 이건 병으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낫게 돼 있어요.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겠어요? 그 답은 나중에 말씀드려요. 이거 혈압이랑 똑같은 거니까.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면 약을 뭘 쓰냐면 심장을 압박해요.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강하게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여기가 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피는 이만큼이 들어왔는데 구멍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압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여기 굵은 혈관까지는 가는데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안 가요.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손 발끝까지 산소하고 포도당도 보내고 때로는 백혈구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심장은 느끼잖아요. 이게 구멍이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피가 잘 안 간다고.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해야지. 강하게 뿜어가지고 어떻게든 더 끝까지 피를 보내려고 심장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근데 약은 뭘 쓰냐면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강하게 뛰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 요 정도 됐을 때 혈압이 만약에 140에 90까지 올라갔다. 그럼 나 수치 혈압 올라갔네. 그 약을 딱 먹어요. 병원 갔더니 약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약을 쓰니까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강하게 뛰지 못하니까 다시 이게 120에 80으로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좋은 게 딱 하나 있죠. 뭐냐면 뇌혈관이 터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혈압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혈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강하게 뛰지 못하게 하면 혈관은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혈액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나중에는 큰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된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혈압약은 지금 당장 혈압이 높을 땐 써야 돼요. 써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춰야 돼요. 근데 이 숫자가 낮아졌으니까 이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약 먹으면서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엔 혈액순환이 안 된 것 때문에 생기는 큰 병을 꼭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을 쓰기는 쓰지만 끝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이 혈압약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약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혈압약, 당뇨약은 끊어야 될 약인데 수치만 맞으면 잘 유지되는구나 하면서 평생을 이거 먹으면서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혈당 올라가면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꾸준히 사시면 나중에 짧게는 10년, 길게 가봐야 15년에서 20년 되면 뻥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큰 병으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돼요. 큰 병으로 터지면. 그러니까 반드시 혈압약과 당뇨약은 끊어야 됩니다. 끊을 수 있도록. 근데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천천히 약을 내가 생활을 바꿔서 스스로가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낮출 수 있는 생활로 바꾸면서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서 끝내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끊으면 절대 안 되고. 아시겠죠? 그게요. 생활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안 먹으면 그냥 당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약은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 근데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 약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 그거 하나님 이름,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을요, 정말로 믿음으로 활용을 해야지 무모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나는 내 몫을 안 해놓고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좀 인간적 도리로 볼 때도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이 당과 혈압은 좀 다른 게 심장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많이 충분히 순환이 잘 안 되면 어디가 제일 망가지냐면
당 때문에 제일 먼저 망가지는 거 뭐라 그랬어요? 신장이라 그랬죠?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쓰면은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뭐겠어요? 역시 신장이에요. 왜냐하면 신장은 그 워터펌프 같은 거예요. 물이 지나가 줘야 되는데 그 펌프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데 그 워터펌프가 이렇게 자기 혼자 공회전을 하면 다 타버려요. 모터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피가 충분히 와줘야만 신장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피가 충분히 안 오는 거예요.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혈압약을 먹어서. 그러면은 신장이 피가 충분히 안 오니까 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망가져요. 그러면 신장은 필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조절하는 조혈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피가 안 오면 이걸 뇌에다가 명령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신장이 바로 심장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피를 좀 더 많이 품어야지. 이렇게 명령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신장에는. 그래서 심장약을, 혈압약을 먹다가 다시 혈압이 쭉 올라가는 이유는 신장이 심장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먹던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이제는 신장이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가면 일단은 혈압약을 좀 더 강도를 높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다 보면 좀 혈압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또 그 혈압약이 안 들어요. 신장이 더 강력하게 사인을 주는 거죠. 신장이. 그러면 나중에는 마지막 쓰는 약이 뭐예요? 신장을 압박해요. 신장을 압박해가지고 더 이상 심장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장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콩팥.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콩팥으로 하죠. 그 콩팥 모양으로 생겼다고 콩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리니까 나중에는 콩팥을 압박하는 약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요. 근데 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어쩔 수 없으니까 혈압은 수치가 잡혀요. 잡히긴 잡히는데 이제 신장은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피가 충분히 안 오니까.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이 조혈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피를 생성하는 양도 신장이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피 생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못 주잖아요. 피 생성은 어디서 해요? 골수에서 하는 거예요. 골수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피를 만들어라. 지금 백혈구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백혈구 생성을 더 하고 다 골수에서 하는 건데 신장이 망가지면 혈구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적혈구, 백혈구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백혈구가 면역인데 신장이 망가지면 면역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 몸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그걸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어요. 모두가 연결돼서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건데 하나가 문제 생기면 거기에다가만 약 쓰고 이쪽에 문제 생기면 거기에 약 쓰고 나중에 이게 쭉 연결된 병들인데 그때마다 증세가 발생할 때마다 약이 추가되면 나중에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정말 환우분들 우리 배델수영원에 오셔서 약 드시는 거 쭉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약만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약을 전부 또 누가 해독시켜요? 간에서 대사해야 되잖아요. 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는 약 먹다가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는 그냥 계속해서 약 먹다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면서 병원 가고 약 먹는데 자꾸 양이 늘어나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환우분들이 대부분 이걸 몰라서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약 주면 약 주는 대로 드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도 요런 이해는 좀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의사분들도 어쩔 수 없는 게 몸 전체를 못 봐요. 요즘에는 다 분과 형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눈만 본단 말이에요. 이분의과 의사들은 여기만 보잖아요. 그죠? 물론 내과는 조금 나눠져 있어요. 심장내과 있고 신장내과 있고 다 좀 나눠져 있긴 한데 다 어쨌든 전부 다 나눠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만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신학 전공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이 모든 천연계가 우주에서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원자까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그 수많은 인과관계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의 최고본 그러면 무슨 책 봐요? 보통 삼국지 봐요. 왜냐면 거기에 등장인물이 제일 많으니까. 신앙하기 전에 저는 삼국지 정말 많이 봤어요. 거의 외웠어요. 삼국지, 손자병법 이런 책들은. 그런데
삼국지보다 더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 책.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학의 최고봉은 삼국지가 아니고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근데 이것이 인과관계만 살피나요? 영적인 존재하고의 관계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이 관계의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관계들을 연결시킨 것을 한번 관통해서 가만히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보이는 방법이 성경 공부하면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보다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병 하나하나를 만나보다 보니까 병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열매마다 병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병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의사들도 이걸 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요쪽 파트 나누고 요쪽 파트 나눠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전공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봐요? 나중에 인공지능이 나오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은 이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자꾸 들여다보니까 여러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게 맥이 보여요. 이렇게. 이 줄기에는 이렇게 병은 많지만 열매가 많지만 이 줄기구나. 또 이 줄기구나. 줄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따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뿌리 부분을 딱 보면 모든 게 쫙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을 보기 시작하니까는 제가 의사 아니지만은 이 같은 맥락으로 이 병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고 이게 곧 이 원리를 이제 내일 저녁에 아마 제가 좀 할게요. 이 원리에 대한 이 병을 어떻게 파악하고 하는지 이 원리를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대사증후군에서 첫 번째가 고혈압인데 그 고혈압 부분 이거 약 반드시 끊어야 되고 두 번째가 고혈당이었는데 이것도 1형 당뇨가 아닌 두 번째가 고혈당이라 그랬죠. 1형 당뇨 아니고 2형 당뇨 부분은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혈도 마찬가지고 비만도 마찬가지고 이 대사증후군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첫 번째 뭐겠어요? 뭐 조절하면 이거 해결돼요? 예? 예, 그렇죠. 음식 개혁하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고혈압, 고혈당. 물론 혈압도 심장성이 있고 혈관성이 있는데 심장성 고혈압은 이제 스트레스에 민감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나 콜티졸 같은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에 자주 반복 노출이 됐거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아니면 큰 사고가 터졌어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뛰지 않아요. 부정맥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런 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 고혈압은 전부 혈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2형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혈당도 거의 다 2형이고 1형은 전부 다 스트레스 문제예요. 스트레스나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부분은 여기 포함되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해결하면 되냐면 음식 바꾸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운동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대사증후군은 그냥 다 끝나요.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자면 세 번째는 스트레스겠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원리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 좁아진다고. 그리고 그 근육이 움직여야 되니까 원숭이들 도망가기 위해서 피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근데 피를 통해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공급되기 위해서 간에서는 축적해 놨었던 포도당을 막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은 당이 올라가요. 그 당이 다 소모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운동하면 이걸 다 쓰면 괜찮은데 올라왔던 당을 운동을 안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이 당들이 그대로 쌓이죠.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살이 자꾸 쪄요. 그 살이 어디에 많이 붙어요? 복부에 많이 붙게 돼 있어요. 피하 지방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자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또 위산 과다가 생기니까 속쓰리니까 자꾸 먹어요. 먹으면 그게 또 살이죠. 그럼 나중에 이게 피하 지방에서 더 이상 자리가 없으면 더 밑으로 들어가면 내장 지방 돼요. 더 자리 없으면 지방간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는 전부 다 알코올성 지방간이었는데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훨씬 많아요. 술 안 드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많죠. 지방간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뭐 생겨요? 간염되죠. 간염을 조금 방치하면 간경화되죠. 그 다음엔 간암인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쭉 연결돼요. 여러분 음식 개혁, 운동 개혁,
스트레스 개혁. 요 세 가지만 하면 대사증후군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인식하시고 배들의 수양원에 오셔가지고 짧게는 3주 만에 약 거의 다 끊는 분들도 계시고 길어봐야 3개월이에요. 길어봐야 3개월 이 생활만 꾸준히 유지하시면 싹 다 끊을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이런 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 같지도 않은 병 가지고. 그 병이 아니라요. 병 같지도 않은 거예요. 다만 못 고쳐요. 음식을 못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운동 안 하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하면 진짜 병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럼 음식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식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나머지 마무리하고 이틀 동안 남은 시간 마무리하고 이번 전도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